안녕하세요. 저는 돌싱이 된 지 이제 반년 정도 된 여자입니다. 제가 이런 곳에 사연을 보내게 될 줄은 몰랐지만 이혼을 경험하게 될 줄도 몰랐네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금술 좋은 부모님을 보면서 행복한 결혼 생활에 대한 로망이 가득했어요. 다정하고 나밖에 모르는 남편과 귀여운 자식들까지 집안의 웃음소리로 가득한 결혼 생활 말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제 로망일 뿐이었고 막상 실제로 겪어보니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모든 것엔 장단점이 있기 마련이지만 제게 있어서 결혼은 단점밖에 없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된 이유는 남편과 시어머니 때문인데요. 저는 남편을 회사에서 처음 만나 사내 연애를 하고 결혼까지 하게 됐어요. 남편은 회사 내에서 분위기 메이커로도 유명했던 직원이었어요. 깔끔한 스타일에 웃기기까지 하니 여직원들에게 인기도 굉장히 많았죠. 남편을 좋아하던 여직원들 중에 하나가 바로 저였어요. 남편은 놀 땐 누구보다 잘 놀고 일할 땐 냉철하고 정확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남편의 잘 노는 모습보다도 진지하게 열심히 일하는 모습에 반했었어요. 하지만 인기가 많던 남편이라 저 같은 사람에겐 관심조차 없을 것 같아서 고백도 못 해봤어요. 저보다 잘난 직원들도 남편에게 고백했다가 거절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자신감이 바닥까지 떨어진 저는 이대로 남편을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그러다 중요한 프로젝트를 성공리에 끝마치고 직원들과 다 같이 회식을 하게 됐는데 남편이 많고 많은 자리 중에서 제 옆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직원들은 부럽다는 듯 저를 쳐다봤고 저는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어요. 남편이 저를 보고 싱긋 웃더니 앉아도 되냐고 묻길래 어리버리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잠깐 사이에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왜 많은 자리 중에 하필 내 옆자리였는지 그 웃음은 또 무슨 의미인지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어요. 거기다 술게임에서 제가 걸리면 본인이 흑기사를 자처해서 제 술을 대신 마시는 거예요. 회식하는 내내 저를 헷갈리게 하는 남편의 행동 때문에 계속 복잡한 신경이었어요. 혹시 흑기사 소원으로 자기 일을 나한테 다 떠넘기려고 저러시나 싶었어요. 직원들은 흑기사 소원 오늘 지나면 무효라고 당장 쓰라고 난리도 아니었죠. 남편은 나중에 쓰겠다고 오늘 안에 쓸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남편이 얼른 소원을 써서 복잡한 머리를 얼른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그런데 회식이 끝날 때까지도 남편이 저한테 소원을 안 쓰고 있는 거예요. 혹시나 소원을 까먹은 게 아닐까 하는 마음에 살짝 들떴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소원권이 2개 있다는 걸 까먹지 않았고 식당에서 나와서 소원을 쓰더라고요. 지영씨, 저 소원권 2개 있는 거 알죠? 저 지금 하나 씁니다. 지금 너무 어둡고 위험하니까 제가 집까지 바래다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제 소원이에요. 고작 그게 대리님 소원이라고요? 저는 상관없는데 대리님 집은 반대 방향이잖아요. 저야 대리님이랑 가면 안 무섭고 든든하죠. 소원이라면 그렇게 해요. 나머지 하나는 뭔데요? 남은 건 가면서 차차 말씀드릴게요. 저 12시 전엔 무조건 쓸 거예요. 오늘 아니면 절대 못 말할 것 같은 소원이라서요. 남편은 안전하게 저를 집 앞까지 데려다 줬고 가는 내내 정말 영양가 없는 얘기만 오갔던 것 같아요. 온통 제 신경이 남편한테 가 있어서 모든 말이 영양가 없는 말들로 들렸을 수도 있겠지만요. 남편은 제 집에 도착할 때까지 남은 소원권 하나를 쓰지 않고 있는 거예요. 저는 소원권 유효기간이 얼마나 남았나 보려고 시간을 봤더니 11시 58분이더라고요. 2분만 버티면 소원권 효력이 없어지니 2분만 더 버텨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확히 59분이 되자 남편이 소원권을 쓰겠다고 하는 거예요. 저 소원권 하나 남은 거 알죠? 지금 59분이니까 12시 되기 전에 빠르게 말할게요. 저 지영씨 좋아해요. 제 남은 소원권은 지영씨랑 내일 데이트하는 걸로 쓰고 싶어요. 뭐라고요? 대리님 지금 뭐라고 그러셨어요? 저를
좋아하신다고요? 대리님이 저를요? 아니, 왜요? 왜 저를 좋아하시는 건데요? 왜요? 혹시 제가 지영 씨를 좋아하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제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싫으시면 이 얘긴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아니요, 좋아요. 저도 대리님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 소원권 쓰세요. 저희 내일 데이트해요. 가고 싶은 곳 있으시면 문자로 남겨주시고 데려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갑작스러운 남편의 고백에 당황했고 제 반응으로 남편이 이상한 오해할까봐 횡설수설 좋아한다고 말해버리곤 너무 민망해서 급하게 인사한 뒤 집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빠르게 방으로 들어와 침대 위에 누우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방금 제가 들은 그 고백이 꿈은 아닐까 싶은 마음에 볼도 꼬집어 보고 허벅지도 쳐보고 난리였어요. 아픈 게 느껴지는 걸 보니 꿈이 아니라면서 베개를 주먹으로 치고 있는데 문자 알림음이 울리더라고요. 문자의 주인공은 당연히 남편이었고 약속 장소와 함께 제게 귀여운 면이 있는지 몰랐다고 회식하느라 피곤했을 텐데 잘 자고 내일 보자는 말이 덧붙여 있었어요. 저는 뭐라고 답을 보낼까 손가락을 왔다 갔다 하고 글을 썼다 지웠다 반복하다가 결국엔 몇 줄 적었던 거 다 지우고 잘 자라는 말만 보냈어요. 연애가 처음도 아닌데 첫사랑을 시작한 것처럼 수줍고 떨리더라고요. 다음날 회사에 가서도 괜히 신경 쓰이고 남들에게 들킬까 조마조마했죠. 하지만 남편은 아무렇지도 않은지 평소와 똑같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날 데이트 시간만 기다리느라 일을 어떻게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남편은 데이트를 하면서 제게 제대로 다시 고백을 했고 저는 그 고백을 받아주었어요. 회사에 있을 땐 몰랐는데 밖에서 이렇게 따로 보니 또 다른 매력이 있더라고요. 되게 다정하고 세심하게 저를 챙기는 모습에 더 반하게 되었어요. 늘 제 기분부터 생각해주고 뭘 하든 제 의견을 엄청 중요시 여겨주었어요.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어떤 기분인지 알게 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었죠. 남편이라면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결혼 로망을 실현시켜줄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렇게 연애한 지 1년이 지났을 때 남편의 청혼을 받아들였고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짧은 연애 기간이라 제 결혼 소식을 들은 친구들이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오래 만나도 남자의 본 모습을 볼 수 있을까 말까인데 1년은 너무 짧은 거 아니냐고 하는 친구들도 혹시 사고 쳐서 급하게 결혼을 서두르는 거냐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어요. 연애 기간은 짧았어도 알고 지낸 지는 3년이라고 친구들 만날 때마다 해명하기 바빴던 것 같아요. 저는 이 결혼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었고 누구보다 잘 살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혼을 하고 나서 자신만만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고 친구들 말 들을 걸 그랬다는 후회만 가득 차기 시작했어요. 신혼여행을 갔다 와서 신혼집에 들어서는 순간부터는 제게 늘 다정했고 저의 의견을 존중해줬던 남편과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한 남편이 존재했어요. 결혼하고 보니 친구들 제게 했던 말 중에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어요. 남자란 종족은 여자를 꼬시기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한다고 하더니 남편 하는 행동을 보니까 그 말이 정확하더라고요. 언제는 물 한 방울 안 묻히겠다고 하늘의 별도 따다 주겠다고 해놓고 지금은 설거지에 손빨래에 하도 물을 만져대서 손에 습진까지 생길 지경이었어요. 그동안 연기를 했던 건지 연애 시절 보였던 다정한 모습들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었죠. 남편은 무엇 하나 자기 손으로 하는 게 없었고 전부 저를 통해서 하려고 했어요. 물 가져와라, 리모컨 가져와라. 정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저를 못 시켜 먹어서 안달이었어요. 자기는 일하고 와서 힘들다고 하는데 저도 같은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서 일하거든요. 누가 보면 저는 일 안 하고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사람인 줄 알겠어요. 같은 회사 다니면서 자기가 무슨 일 하는지 제가 다 아는데 그 일이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집에서는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왕대접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남편은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면 소파와 한 몸이 되어 움직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양말도 벗어서 대충 거실 한가운데 던져놓고 그대로 소파에 누워 폰을 보고 있어요. 배극적이면서 제게 리모컨 달라고 하는데 그게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몰라요. 항상 소파 바로 옆에 놔두는 리모컨도 손 뻗기 귀찮아서 제게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나긴 하는데 솔직히 남편이랑 말 섞는 게 더 스트레스 받을 것 같아서 그냥 리모컨을 살짝 남편 쪽으로 던져주고 말아요. 그래도 남편은 어느 정도 봐줄만 한데 더 큰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리모컨을 남편한테 건네주고 나면 항상 정확한 시간에 공포의 휴대폰 벨소리가 들려요. 안 봐도 전화를 건 사람이 시어머니일 것이고 전화 받으면 저녁상 찍어서 보내려고 할 게 뻔했어요. 시어머니는 밥상 사진은 기본이고 설거지 후 그릇 사진, 빨래 사진 모든 것을 보내달라고 해요. 업체에서 나온 사람 마냥 집안일에 관한 모든 것을 찍어 보내달라고 하면서 감시하고 지적하죠. 남편을 어린아기 취급하면서 위생에 신경 좀 써달라고 매일같이 전화하세요. 그렇게 소중한 아기면 제발 시어머니께서 다시 데리고 가서 키우라고 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저도 결백증 있는 친정어머니의 영향으로 항상 위생을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더러운 건 소파에 누워서 꼼짝도 안 하는 식충이 남편이거든요. 제발 저한테 하는 잔소리 반만이라도 남편한테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컸어요. 자기 몸만 씻을 줄 알았지 아마 저희 남편보다 더러운 사람은 또 없을 거예요. 그나마 지 몸이라도 잘 씻어서 다행이라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거든요. 지 몸은 어찌나 끔찍하게 여기던지 밥 먹고 식탁 닦다가 실수로 음식 부스러기라도 남편한테 튀게 되면 얼굴을 아주 있는 대로 구기고선 그 부스러기를 저한테 던지더니 째려봐요. 그렇게 깔끔 떨 거면 거실에 뒤집어 놓은 양말과 아무렇게나 벗어둔 셔츠나 치웠으면 좋겠어요. 남편이고 시어머니고 저를 가만히 놔두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리면 자동으로 몸이 떨리기 시작해요. 과연 전화를 받으면 무슨 말이 튀어나올까 하는 두려움이 가득 차죠. 아가, 나다. 너 아직 퇴근 안 했니? 저녁상 사진 보낼 때가 됐는데 왜 아직 아무런 문자가 없어? 너네 혹시 외식하니? 밖에서 먹는 음식 몸에 안 좋다고 내가 말했을 텐데. 아, 어머님, 저희 외식 안 해요. 퇴근이 조금 늦어져서 이제 요리 시작했어요. 금방 차려서 사진 보내드릴게요. 10분만 기다려주세요. 너 유기농 음식들만 사서 만드는 거 맞지? 우리 애 입으로 들어갈 건데 신경 좀 써줬으면 좋겠네. 미안하지만 내가 이렇게 부탁 좀 하마. 네네, 제가 알아서 몸에 좋다는 것만 골라서 해먹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들어가세요, 어머님. 자기 아들만 입이고 제 입은 입도 아닌지 정말 사람 기분 나쁘게 말하는데 뭐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시어머니와 전화를 끊고 나면 기분이 좋았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혹시 저런 말투들은 시자 붙은 사람들이 타고나는 재주 같은 건가요? 어디서 며느리 화나게 하는 강좌라도 따로 받는 것처럼 어쩜 하나같이 저런 말투가 나올까요? 그래도 시댁에서 합가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천만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합가까지 했다면 하루 종일 시어머니 옆에서 잔소리를 얼마나 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게 이 생활은 그나마 만족스러운 생활이었어요. 거실에 널브러진 남편 옷들을 볼 때마다 화가 나면 시어머니를 떠올려요. 시댁에 합가를 안 하는 것만으로도 그만큼 제게 위안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티고 지내고 있었는데 결혼한 지 2년째 되던 해 시댁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저는 신혼집이 경매로 넘어갔다는 우편물을 받고서야 남편이 무슨 일을 벌이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남편은 돈도 없으면서 자신의 친구와 같이 사업을 하겠다고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예요. 친구가 돈 주면 자기가 알아서 다 하겠다고 해서 믿고 줬는데 돈을 받자마자 그대로 날라버린 거죠. 남편은 대출받은 돈을 갚지 못했고 신혼집은 그대로 경매로 넘어가게 됐어요. 혼자 사는 집도 아니면서 왜 혼자 독단적으로 행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심지어 신혼집 살 때도 남편이 모아둔 돈이 별로 없어서 거의 제 돈으로 냈었거든요. 그런 집을 왜 제 의견 하나도 안 묻고 저런 짓을 벌였는지 진짜 화가 났어요. 당신, 이거 뭐야? 우리 집이 왜 경매로 넘어가? 당신 도대체 뭐하고 다닌 거야? 왜 나랑 상의도 없이 우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거야? 사업 좀 해보려고 그랬다, 왜?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그랬던 거야. 돈 많이 벌어서 남의 월급 받는 거 말고 나도 누군가한테 월급 주는 사람이 되고 싶었다고. 지금 당신이 뭘 잘했다고 소리를 질러? 사업도 잘 모르는 사람이 왜 그런 짓을 벌인 거야, 내가 이 우편물 안 받으면 영원히 말 안 하려고 했어? 그래? 말하려고 했어. 말하려고 했다고. 난 단지 친구가 알아서 다 해주겠다는 말에 믿고 그런 거라고. 에이,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나도 피해자야. 나도 피해자라고. 나한텐 당신이 가해자야. 알아? 이제 우리 집 어떡할 거야? 당장 다음 주까지 집 빼라는데 어떡할 거냐고. 우리 당장 갈 곳도 없어. 갈 곳이 왜 없어? 우리 집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가 받아줄 거야.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우리 잠깐만 본가 들어가 있자, 이런 사연으로 지옥 같은 저의 시댁살이가 시작됐고 남편은 웃고 저는 울었어요. 별다른 방법이 없으니 정말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들어가게 됐어요. 제가 시댁에 가서 좀 놀랐던 게 이제껏 시아버지께서 안 계신 줄 알았어요. 상견례 때나 결혼식 때도 못 봤고 따로 시아버지 언급이 없어서 돌아가셨거나 이혼하신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아무런 언급이 없던 시아버지께서 떡하니 시댁에 계시더라고요. 다만 몸이 불편하신 건지 안방에서 계속 누워 계시기만 했어요. 알고 보니 시아버지께서 예전에 사고를 크게 당하셔서 한동안 의식이 없으셨는데 다행히 오랜 시간 뒤에 의식을 겨우 차리셨고 안타깝게 식물인간 상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계속 모시다가 얼마 전에 집에서 간병하기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간병하시는 분이 따로 있나 했는데 시어머니께서 직접 시아버지를 간병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 성격으로 봐서 아픈 시아버지를 제대로 안 보살피고 못살게 괴롭힐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제 생각을 완전히 뒤엎고 시아버지를 엄청 정성스럽게 보살피시더라고요. 계속 누워있으면 욕창 걸리기 십상이라 조그만 몸과 가녀린 팔로 익숙한 듯 시아버지를 요리조리 돌려가면서 욕창에 걸리지 않게 관리를 하셨어요. 그리고 수시로 물수건을 들고 와 시아버지 몸 구석구석 꼼꼼히 닦아주셨죠. 시어머니 혼자서는 힘들어 보여서 제가 도와드리겠다고 했지만 거절하시더라고요. 이제껏 몇 년간 혼자 잘해왔다고, 그리고 계속 자신이 하다가 다른 사람이 하면 익숙했던 손길이 아니라서 시아버지께서 불편해할 것이라면서요. 저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게 됐고 그동안 미웠었지만 이런 면에서는 조금 존경하게 됐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고 시댁살이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집에 환자까지 있으니 집안일 가지고 잔소리를 평소보다 배로 하셨어요. 시아버지를 보니 저도 시어머니가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이해가 가긴 했어요. 그치만 모든 일들이 제 몫이 된 게 불만이었어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저는 여전히 손빨래를 해야 했고 청소도 청소기가 아닌 제가 직접 빗자루와 쓰레받기로 청소해요. 아마 요즘 시대에 저처럼 기계의 도움 없이 모든 것을 직접 하는 집은 또 없을 거예요. 거기다 남편은 시어머니 믿고 그러는 건지 합가를 한 뒤로 더 자기 마음대로 살기 시작했어요. 친구 만나서 늦게 오는 건 기본이었고 이젠 외박도 잦아졌어요. 술 먹고 늦게 들어오는 날이면 자고 있는 저를 깨워 라면 끓여달라는 둥, 밥 차려달라는 둥 괴롭혔죠. 알아서 끓여 먹으라고 했더니 쿵쾅거리면서 거실로 나가서는 라면을 봉지째로 들고 와 제 면전에 던지면서 끓이라고 발악을 하더라고요. 제가 반응을 안 하면 자기 무시하냐고 화장대에 있는 물건들을 바닥에 집어던지곤 했어요. 한번 해주는 버릇이 들면 계속 해줘야 해서 저는 끝까지 끓여주지 않고 버텼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데 그래도 분이 안 풀리는지 그대로 제 머리채를 잡아 올려 누워있던 저를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놓으라고 소리 지르자 시끄럽다며 뺨을 내리치더라고요.
이런 대우를 받으면서까지 살아야 하나 싶어서 있는 힘껏 남편을 밀었고 저는 방 안에 있던 모든 물건을 바닥에 던졌어요. 그리고 침대 위에 있던 라면을 똑같이 남편 면전에 던지고 거실도 개판으로 만들고 친정으로 도망왔어요. 부모님이 걱정할까봐 아무 말도 못하고 날이 밝는 대로 이혼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었어요. 이왕 이혼하기로 마음먹은 거 남편에게 하고 싶었던 얘기를 문자로 싹 다 했어요. 남편의 행실과 시어머니의 시집살이 때문에 이혼하겠다고요. 다음날 제가 간만에 단잠을 자고 있었는데 남편이 친정으로 찾아와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자존심도 센 사람이 무릎까지 꿇고 그러고 있으니 마음이 약해져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어요. 남편은 집에 와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시어머니도 옆에서 미안하다고 했죠. 여보, 그동안 내가 잘못했어. 나 당신 그렇게 나가고 진짜 반성 많이 했어. 그러니까 이혼하자고는 하지 마. 당신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아가, 나도 미안했다. 나는 너네 시아버지 챙기느라 아들내미 챙길 시간이 없어서 괜히 미안한 마음에 그랬으면 안 됐는데 너한테 나 대신 엄마 노릇을 시키고 유난 떤 것 같아.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잘한 거 없는데요. 집안 다 어질러 놓고 친정으로 도망간 게 며느리로서 잘한 일은 아니죠.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사과하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모습에 용서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 집안일을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어요. 하지만 인간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어른들의 말이 있잖아요. 인간이 변하면 그건 죽을 때가 다 된 거라는 말처럼 남편은 살 날이 한참 남아서 그런지 저와 약속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께서는 정말 반성을 하신 건지 더 이상 제게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어요. 남편은 딱 3일 잘해주더니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 술 먹고 매박하고 행패를 부리더라고요. 시어머니께서 남편을 한심하게 보고 한 소리 하지만 통하지 않았어요. 저도 이제 오기가 생겨서 내 손으로 이 인간을 고쳐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남편과 똑같이 매일같이 친구와 약속을 잡고 늦게 오고 외박을 했어요. 시어머니께는 제가 일부러 이러시는 걸 알고 계셔서 늦게 오거나 외박해도 별 말씀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누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싶었고 집에 들어가는 날보다 외박하는 날이 더 많았어요. 그랬더니 아예 저를 바람난 사람 취급을 하더라고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혹시 나 몰래 다른 남자 만나고 있냐? 그래서 매일 외박하는 거냐고. 솔직히 말해. 너 다른 남자 있는 거지? 고작 생각한다는 게 그런 쪽이야? 내가 진짜 바람이라도 펴졌으면 하는 건 아니고? 그래야 당신이 피해자고 내가 가해자니까 그런 이유라도 있어야 나한테 화낼 수 있어서. 이게 진짜 돌았나? 너 어떻게 됐어? 뭐 잘못 먹은 거냐? 아님 머리라도 다친 거야? 정신이 가출하지 않은 이상 네가 이렇게 나한테 덤빌 수가 없지. 그래서 또 나 때리게? 당신은 때리는 것 말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봐. 당신 같은 사람이 제일 한심한 게 뭔지 알아? 꼭 자기보다 약한 사람만 골라서 폭력을 행사한다는 거야. 이게 진짜. 야, 너 오늘 내 손에 죽고 싶냐? 아주 죽고 싶어서 환장했지? 남편은 또다시 제 머리채를 잡은 상태로 뺨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정신이 아찔해진 찰나에 갑자기 점점 아랫배가 땡기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통증이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느껴지는 통증에 놀라서 손으로 배를 움켜쥐었어요. 그러다 곧이어 밑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흐르는 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편은 당황한 듯 뺨을 때리던 손을 멈췄고 저는 그대로 기절을 했던 것 같아요. 눈을 떠보니 흰 천장이 저를 반겼고 제가 눈을 뜸과 동시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 옆에는 형사 2분이 함께 계셨어요. 아가, 정신이 드니? 여기가 어딘 줄 알겠어? 여기 병원이야.
아이고, 이걸 어쩌든 그래. 뱃속에 우리 손주가 있는 줄도 모르고. 손주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알아듣게 말씀 좀 해주세요. 제가, 그리고 병원에 왜, 어머님 옆에 형사님들은 또 뭐고요? 네 뱃속에 우리 핏줄이 있었다더라. 그런데 유산해서 아까 수술했어. 그리고 형사님들은 내가 불렀어. 우리 아들 신고하려고. 너가 당했던 거 이 사람들한테 말하면 돼. 제 뱃속에 아기가 있었다고요? 아니야, 아닐 거예요. 저 입덧도 없었고 아무런 징후도 없었는데 무슨 어머님께서 착각하신 걸 거예요. 아가, 내가 미안하다. 내가 이렇게 대신 사과하마. 정말 미안하다. 우리 아들이지만 나도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구나. 시어머니의 말에 의하면 제 뱃속엔 빛을 보지도 못한, 아니, 엄마인 제가 알아보지도 못한 아이가 있었고 남편으로 인해 소중한 제 아이를 잃고 말았다는 거예요. 저는 상황을 인지한 후 이불을 손으로 움켜쥐고 몸을 부들거리며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아 침대의 협탑에 있던 화분을 벽에다 던져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안고 미안하다고 진정하라고 등을 토닥거리셨죠. 시어머니께서도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들이지만 이번 일은 같은 여자로서 참을 수 없으셨고 본인이 직접 자신의 아들이 한 짓을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였어요. 솔직히 엄마로서 자식을 신고한다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저는 시어머니께 너무 감사하기도 하면서 죄송했고 시어머니는 제가 잘 진술할 수 있게 옆에서 증언을 해주셨어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이제껏 남편에게 당해왔던 짓들을 모두 형사분께 진술했고 형사분은 제가 진술한 토대로 진술서를 작성한 후 남편의 영장을 발부했어요. 그러나 남편은 본인이 저지른 짓들을 자수를 하러 이미 경찰서에 가 있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본인 손으로 아이를 떠나보낸 죄책감이 아무래도 큰 듯 싶었어요. 남편은 모든 죄를 자수했고 잘못을 인정했어요. 남편이 모든 것을 인정함으로써 빠르게 재판이 진행되었고 이혼까지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결국 남편은 임신한 저의 뺨을 때리고 아이를 유산하게 만든 죄로 징역을 피할 수 없었어요. 재판이 끝나고 남편은 제게 죽을 때까지 이 일 잊지 않고 저와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 안고 살겠다고 울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게 저와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제가 재판장을 나가기 전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잡았어요. 아가,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일들은 다 잊고 새 출발하렴. 우리는 절대 잊지 않으마. 항상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 테니 너는 꼭 행복해져야 한다. 어머님, 제가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이도 못 지킨 제가 어떻게 행복해져요. 저는 새 출발할 자신이 없어요. 우리 애기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 죄는 우리가 다 안고 가마. 그러니까 넌 꼭 행복해져. 응? 절대 이건 네 잘못이 아니야. 우리 잘못이지. 시어머니께서는 다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제게 죄책감 가지지 말고 새 출발을 하라며 다독여 주었어요. 저는 새 출발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새 출발한다고 해서 행복해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뱃속에 자기 애가 있는지도 몰랐던 저인데 어떻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저는 아직도 가끔 꿈에서 갓 태어난 애기 우는 소리가 들려요. 제 아이의 울음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지만 꿈속에서 우는 아이가 꼭 제 아이인 것만 같았어요. 자신을 잊지 말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저를 원망해서 그런 건지 계속 꿈에 나오더라고요. 한동안은 아이 잃은 충격에 일도 손에 잡히지 않아서 회사도 그만뒀었어요. 저희가 사내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던지라 저희 부부를 모르는 직원들이 없었고 안 그래도 소문 빠른 회사에 저희 이혼 소식은 다른 소문들보다 빠르게 퍼졌죠. 어차피 일도 손에 안 잡히는데 소문을 핑계 삼아 퇴사를 결정하게 됐어요.
반년이 지난 지금은 나름대로 안정을 많이 되찾았고 아이 꿈을 꾸는 횟수도 줄어들었어요. 새 출발할 자신도 용기도 나지 않아 집에서 누워만 있었는데 이렇게 있다간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라도 해보려고 시댁에서 받은 위자료와 퇴직금으로 정말 조그만 공방을 하나 차렸어요. 평소에 액세서리를 좋아했던 저라 액세서리 공방을 만들어서 일주일에 한 번 클래스를 열었어요. 클래스를 통해 여러 사람을 만나다 보니 저도 그분들의 기운을 받고 힘을 낼 수 있겠더라고요. 저의 정신력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나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되었어요. 그래도 가끔씩 불쑥불쑥 아픈 기억들이 떠오르곤 했지만 예전만큼 힘들진 않답니다. 저는 그것만으로도 만족하고 살려고 합니다. 완전히 있는 것도 저희 아이에게 미안한 일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쳐볼까 해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아픈 과거 있으시다면 훌훌 털고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경험을 해보니 계속 가지고 있어봤자 좋을 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니 좋은 기억은 오래 간직하고 아픈 기억은 빨리 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